그날 밤, 서연은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친 남편은 젊은 여자와 도망갔고 남은 건 3억의 빚뿐이었어요. 52살. 가진 것도 갈 곳도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거기요, 위험해요. 그 한마디가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여자, 그녀의 손맛 하나로 세상을 뒤집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에 두 아이 뒷바라지까지 모든 걸 바쳤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까지 떠안은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다리 난간 위에서 모든 걸 끝내려던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자기를 버린 전 남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30해를 살았거든요.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두 아이 뒷바라지, 남편 사업 내조, 자신을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한상철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그 빚보증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였어요. 3억 원. 서연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그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10번, 2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이미 폐업 상태였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의 행방을 찾아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 격리 직원이었던 38살 여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요. 남편의 절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젊음을 다 바친 30년.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양복 다려주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었어요. 화장품도 제일 싼 걸로만 샀고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남편 사업 미천되느라 썼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빚보증 3억과 배신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서연은 정신을 놓고 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점잖게 얘기하더니 남편이 도주했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독촉이 매일같이 이어졌죠.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집, 온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이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짐을 쌀 때 손이 떨렸어요. 뭘 챙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거든요. 전부 다 압류, 딱지가 붙었으니까요. 결국 옷까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30해 시집살이의 결과물이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서연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 지민이는 28, 2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아들 준호는 25,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쁠 거고, 아들은 취업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엄마가 이 꼴이 됐다는 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차마 아이들 앞에 설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서연이 계속 피하자 연락 빈도가 줄었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힘들어지는 건 싫었으니까요. 집을 나온 서연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없었어요. 형제도 없었고요. 친구라고 해봐야 남편 사업이 잘 나갈 때 어울리던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서연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나 하나 의지할 곳이 없구나.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10,000원이면 하룻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고는 47만 원. 한 달도 버티기 힘든 돈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식당, 청소, 가사 도우미.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52살 여자를 선뜻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식당에서는 면접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줌마 나이가 좀 많네. 젊은 사람도 많은데 아줌마 나이면 힘들지 않을까?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밥 짓고 살림하느라 달아빠진 손이 부끄러웠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 푸석푸석한 피부, 힘없이 처진 어깨.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3월이 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돈이 바닥났거든요. 마지막 남은 3만 원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 먹고 서연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3월 초였지만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따뜻한 집이 있겠지.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지? 50년을 살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날 밤 서연은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걷다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난간에 기대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로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나쁜 엄마였어. 그때였습니다. 거기요,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 순찰 중인 것 같았어요. 남자는 서연 앞에 멈춰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난간에서 좀 떨어지세요. 위험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내려오시고요.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남자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은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가실 데 있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데가 없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일단 저랑 같이 가시죠. 따뜻한 데서 좀 쉬셔야겠어요. 남자는 박덕수라고 했습니다. 55살, 야간 경비원이었어요. 덕수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고시원 같은 쪽방이었어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간이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덕수는 서연을 방으로 들이고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그리고는 간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별거 아닌 라면이었지만 서연은 그 라면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덕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다리 위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요. 그냥 옆에 앉아서 서연이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이것저것 캐묻지 않는 게 고마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갈 데가.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덕수가 말을 끊었어요. 침대는 쓰시고 저는 바닥에서 자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시고요. 서연은 한참을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몰랐던 사람한테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렇게 중얼거리고 덕수가 깔아준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떴어요. 몇 시인지 확인하니 벌써 11시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 만인지 몰랐어요. 덕수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에 먹을 거 있습니다. 드시고 계세요. 저녁에 들어갑니다. 서연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을 것까지 챙겨주다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달걀 몇 개, 두부 반 모, 대파 조금, 된장 한 통. 별거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들이 재료로 보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한테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신세를 졌으니 밥이라도 한 끼 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부엌 앞에 섰습니다. 간이 주방이라 불편했지만 익숙한 동작들이 저절로 나왔어요.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하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서연은 문득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일품이었죠. 비법이 뭐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료가 아니라 정성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끓이면 맛이 달라. 서연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된장을 먼저 체에 풀어서 맑은 국물을 내고 두부는 나중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대파 송송 썰어 넣고 한 소끔 끓으면 불을 끕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반찬이 마땅치 않아서 달걀말이를 했어요. 달걀 3개에 파 조금 넣고 돌돌 말았습니다.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어요. 저녁 7시쯤 덕수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풍겼어요. 덕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그냥 신세를 졌으니까 밥이라도 해드리려고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수는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달걀말이, 그리고 따끈한 밥,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갈했어요. 덕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갈.
서연은 불안해졌어요. 맛이 없나? 입에 안 맞나? 저 맛이 좀 이상해요?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니요, 이런 맛은. 덕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런 맛은 난생 처음입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예?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인데요.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이런 맛을 못 먹어봤습니다. 덕수는 밥을 먹으며 조용히 얘기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컸다는 것, 평생 혼밥만 하다가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그 아내도 5년 전에 병으로 떠났다는 것, 그 뒤로는 그냥 대충 먹고 살았습니다.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요. 덕수는 된장찌개를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연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솜씨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밥이나 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봤어요. 이건 그냥 밥이 아닙니다. 재능이에요. 서연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위로로 하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덕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능이라고? 평생 당연하게만 여겼던 요리가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서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지만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나한테 아직 뭔가 남은 게 있는 걸까?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달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덕수의 쪽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하루 이틀만 신세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서연은 자신이 한심했어요. 52살 먹은 여자가 처음 본 남자 집에 얹혀 살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나가라는 말도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서연이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서연은 미안한 마음에 매일 집 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덕수의 낡은 양말에 구멍이 나 있길래 꿰매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끼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서 반찬 가짓수는 적었지만 서연은 있는 재료로 최대한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시금치 무침, 콩나물국, 감자조림,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덕수는 매번 밥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오늘 반찬도 정말 맛있네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조금씩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한 일을 알아봐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나가라는 말을 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 보는 여자를 계속 재워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덕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연 씨, 반찬 장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연은 멍하니 덕수를 바라봤어요. 네? 반찬 장사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서연 씨가 해주시는 반찬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맛이면 사람들이 돈 주고도 사 먹겠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저는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 하는 거예요. 장사는 해본 적도 없고요. 덕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장사는 몰라요. 하지만 맛은 알아요. 이 맛이면 됩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덕수 씨, 고마운 말씀인데 장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덕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제 퇴직금이 3천만 원 있어요. 그 중에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덕수 씨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한테 그런 큰 돈을. 덕수가 말을 끊었어요. 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서연 씨 솜씨를 믿으니까요.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 덕수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자기한테 투자하겠다니. 대체 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는 걸까요? 서연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대가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잘해주는 것 같더니 결국은 자기 사업 미천대라고 했고 빚보증 서라고 했고 결국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서연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덕수 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덕수 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프고 병원비 때문에 빚지고 결국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경비 일자리를 소개해준 선배였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된다고. 덕수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서연 씨가 나중에 잘 되시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덕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서연 씨 밥이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얻어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서연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웃어봤습니다. 서연은 이틀을 더 고민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꼭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있을까?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처음 해보는 건데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덕수한테 얹혀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다리 위로 갈 수도 없었어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서연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덕수 씨, 저 그 돈 받을게요. 대신 꼭 갚을게요. 장사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갚고 말고는 나중 일이에요. 일단 해보시고 잘 되면 그때 갚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하면 되고요. 서연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알아봐 준 곳이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번개시장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열리는 작은 장터였는데 자릿세만 내면 누구나 좌판을 펼 수 있었어요. 서연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거기서 반찬을 팔아도 될까요? 다들 중고 물품이나 옷 같은 거 파는 거 아니에요? 덕수가 대답했어요. 먹거리 파는 사람도 있어요. 떡 파는 할머니도 있고 빵 파는 사람도 있고요. 반찬 팔아도 됩니다. 서연은 그래도 불안했어요. 과연 사람들이 사 먹을까? 위생 문제는 없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일단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또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일단 해보자.
첫 장날을 앞두고 서연은 밤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어묵볶음, 감자조림, 시금치 무침, 콩자반. 5가지였어요. 많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료비도 부담이었고 혹시 안 팔리면 다 버려야 하니까요. 서연은 반찬을 예쁜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100원 숍에서 산 플라스틱 용기였지만 깔끔하게 담으니까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덕수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짐도 들어야 하고. 서연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덕수 씨는 밤새 일하셨잖아요. 쉬셔야죠.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첫날인데. 혼자 보내기 그렇잖아요. 번개시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좌판을 펼치고 있었어요. 옷 파는 사람, 그릇 파는 사람, 오래된 책 파는 사람. 다양했습니다. 서연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닐을 깔고 반찬통을 예쁘게 늘어놓았습니다. 가격표도 손으로 써서 붙였어요. 반찬 하나에 3,000원. 덕수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럴듯한데요? 잘 될 것 같아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어요.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덕수 씨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때였어요. 어머, 여기 반찬 파는 거야?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서연은 얼른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서 만든 반찬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주머니가 멸치볶음을 집어 맛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짜지 않고 딱 좋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먹던 대로 만든 거예요. 아주머니가 반찬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멸치볶음하고 감자조림 줘봐요. 얼마예요? 6,000원이요. 아주머니가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잔돈 됐어요. 맛있으면 다음에 또 올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반찬을 15개 팔았습니다. 45,000원. 대단한 돈은 아니었어요. 재료비 빼면 남는 것도 얼마 안 됐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돈이 세상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내가 벌었다. 내 손으로 벌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거였어요. 남편 돈도 아니고 누가 준 돈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을 팔아서 번 돈. 서연은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덕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봤죠? 제가 뭘 했어요. 서연 씨 솜씨면 된다니까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감사해요. 덕수 씨 정말 감사해요. 2번째 장날. 서연은 반찬 종류를 2개 더 늘렸습니다. 잡채와 계란말이. 지난번에 온 손님 중 한 분이 잡채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번에는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지난번에 사간 아주머니가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 여기 반찬 맛있어. 우리 엄마 반찬 맛이야. 진짜? 나도 좀 사야겠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반찬을 팔아온 김말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58살, 이 번개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을 팔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김말자는 서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흘겼어요. 그리고 서연한테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자 대놓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굴러온 년이야? 여기가 아무나 와서 장사하는 데인 줄 알아? 서연은 당황했어요. 저 자리세 내고 하는 건데요. 김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릿세 내면 다야? 여기 질서라는 게 있어. 새로운 년이 어디서 기존 상인 손님을 뺏어가? 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억울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말자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서연이 좌판을 펴면 김말자가 일부러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 요즘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찬 팔아. 위생 상태가 어떤지 누가 알아. 우리처럼 오래 한 사람 거 사 먹어야 안전하지. 손님들이 눈치를 봤어요. 서연한테 오려다가도 김말자 눈치 보고 발기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냥 묵묵히 반찬을 팔았습니다. 덕수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저 사람 왜 저래요? 가서 한마디 할까요? 서연이 덕수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싸우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참아요. 세 번째 장날, 네 번째 장날. 김말자의 텃세는 계속됐지만 서연의 손님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맛으로 승부가 난 거였어요. 김말자 반찬은 짜고 양념이 과했는데 서연 반찬은 담백하고 깔끔했거든요. 한번 서연 반찬을 맛본 손님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지난번 잡채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도 주세요. 엄마한테 사다 드렸더니 어디서 샀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2개 주세요. 서연은 그 말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매주 장날이면 반찬을 20개 이상 팔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재료비 빼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의미 있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다. 내 힘으로 번 돈이다. 서연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덕수한테 빌린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덕수와 서연은 어느새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밥을 짓고 덕수는 출퇴근하고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문득 물었어요. 덕수 씨, 불편하지 않으세요? 덕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저랑 같이 사는 거요. 좁은 방에 둘이 있으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덕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편하기는요. 저야 매일 맛있는 밥 얻어먹으니까 좋죠. 오히려 서연 씨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덕수 씨가 있어서 덜 무서워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덕수가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서로 좋으면 된 거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반찬은 번개시장에서 제법 이름이 났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서연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친정엄마 반찬 같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 반찬 맛이에요. 이 맘먹으려고 일부러 왔어요.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집에 돌아오며 말했어요.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덕수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가 임대 안내문이었어요. 여기 시장 근처에 가게가 하나 났대요. 4평짜리 작은 데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래요.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가게요? 저한테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좌판 말고 가게를 내도 될 것 같아서요. 손님도 많아졌고 이름도 알려졌으니까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라니, 내 가게라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돈은요? 보증금도 있을 텐데. 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모은 돈이랑 제가 조금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덕수 씨한테 이미 많이 빌렸는데 또 빌리면. 덕수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 씨, 저 믿으세요? 서연은 덕수를 바라봤어요. 덕수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서연 씨는 잘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서연은 그날 밤 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내 가게, 내 이름으로 된 가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덕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덕수에게 빌린 2천만 원을 다 갚았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12달 만이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네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덕수 씨, 이거 다 갚는 거예요. 덕수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덕수 씨 덕분이에요. 덕수 씨가 믿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덕수의 얼굴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서연은 드디어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4평짜리 작은 가게. 정말 좁았어요. 반찬 진열대 놓고 나면 사람 2명 서기도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4평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간이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연인의 반찬. 서연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덕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예쁘네요. 서연이네. 반찬 딱 좋아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덕수 씨, 정말 감사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긴장돼서 눈이 안 감겼거든요. 첫날인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반찬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덕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움직였어요. 반찬을 준비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멸치볶음, 감자조림, 시금치 무침, 콩자반, 어묵볶음, 잡채, 계란말이. 7가지였어요. 번개시장 때보다 2가지 더 늘렸습니다. 7시쯤 덕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서연 씨, 벌써 준비하셨네요. 언제 일어나신 거예요? 내시오 긴장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간판에 불을 켰어요. 서연인의 반찬이라는 글씨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 30분이 걸렸어요. 그 30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진열대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멈춰 서기를,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된 반찬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새로 연 데야? 반찬 맛있어? 서연이 얼른 대답했어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용 멸치볶음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맛을 보더니 안 짜고 좋다며 멸치볶음과 감자조림을 사갔어요. 서연은 첫 손님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번개시장 때도 첫 손님이 기뻤지만 가게에서 맞는 첫 손님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 가게에서 내 손으로 번 첫 매출이었으니까요. 첫 달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출은 번개시장 때보다 조금 나았어요.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
월세 50만 원 내고 재료비 빼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서연은 만족했어요. 처음이니까요. 앞으로 손님이 더 늘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서연을 도왔어요. 경비일 끝나고 가게에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무거운 재료를 날라줬습니다. 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덕수 씨, 일도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서연은 그런 덕수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덕수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덕수가 오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2달쯤 지나자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서연이네 반찬 맛있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결정적이었던 건 지역 맘카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확 늘었어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한 손님한테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맘카페에 누군가 서연 가게를 추천하는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가성비 최고, 친정엄마 반찬 맛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사람, 나도 가봐야겠다는 사람, 여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다는 사람들. 서연은 그 글을 보며 울컥했어요. 누군지 모르는 손님이 자기 가게를 이렇게 칭찬해 줬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손님은 계속 늘었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생겼습니다. 바빠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서연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시댁 살림하느라 바빴던 건 의무였지만 지금의 바쁨은 자기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덕수가 저녁에 가게에 들렀다가 서연의 얼굴을 보고 걱정했어요. 서연 씨, 많이 힘들어 보여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힘든 게 아니라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예요. 몸 망가지면 장사도 못해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가게를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지역 중소기업 총무팀장이라고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납품 가능하신가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납품이요? 저희 같은 작은 가게가요? 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여기 반찬 드시고 추천해 주셨어요. 직원이 80명인데 매일 도시락 80개 납품 가능하실까요?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매일 80개라니. 그건 지금 매출의 몇 배가 되는 물량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총무팀장이 연락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덕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덕수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대박이네요. 그거 하면 매출이 엄청 늘잖아요. 하지만 서연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매일 80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덕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도 도울게요. 제 경비 일은 야간이니까 낮에는 시간 있어요. 안 돼요. 덕수 씨도 쉬어야죠. 밤새 일하시는데. 괜찮아요. 서연 씨 성공하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서연은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걸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젠 그냥 고마웠어요. 아니, 고마운 것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업체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아침 7시까지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오후까지 장사하고요. 덕수가 약속대로 도와줬어요. 야간 경비 끝나고 잠깐 눈 붙인 다음 낮에 가게에 왔습니다.
도시락 용기 세척하고 재료 손질하고 배달도 해줬어요. 어느 날 새벽, 서연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덕수가 들어왔어요. 아직 경비 끝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덕수 씨, 이 시간에 왜요? 일찍 끝났어요. 도시락 싸는 거 도우려고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와서 도와주다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할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다고요. 기업체 납품이 안정되자 매출이 확 뛰었습니다. 가게 매출에 납품 매출까지 더하니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언젠가 더 큰 가게로 옮기고 싶었거든요. 덕수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덕수 몰래 패딩 점퍼를 하나 샀어요. 덕수가 입던 점퍼가 너무 낡았거든요. 점퍼를 건네며 서연이 말했어요. 덕수 씨, 이거 받으세요. 맨날 도와주시는데 제가 해드린 게 없잖아요. 덕수는 한참 점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 저는 서연 씨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제가요? 제가 뭘 드렸는데요? 같이 밥 먹는 거요. 혼자 살 때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어요. 근데 서연 씨랑 밥 먹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서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수도 자기도 둘 다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말자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번개시장에서 텃세 부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가게를 내고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김말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잘 되나 보네. 번개시장에서 쫓겨나더니 여기서 가게를 냈어? 서연은 마음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가게를 연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김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경고하러 왔어. 이 동네 반찬 장사는 다 내 구역이야. 3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장사했어. 너 같은 애가 와서 손님 뺏어가면 안 돼.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김말자와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김말자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고 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불길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생 점검을 나오겠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서연 가게에 대해 위생 신고를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덜컹했어요. 자기는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불안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다행히 문제없음이었어요. 서연이 워낙 깔끔하게 관리했거든요. 하지만 점검받는 동안 장사를 못해서 그날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덕수가 화를 냈어요. 분명 그 김말자라는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비열하게.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싸워봤자 저만 손해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하지만 김말자의 방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악성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네 반찬 비위생적. 절대 사지 마세요. 여기 반찬 먹고 배탈 났어요. 주의하세요. 서연은 그 글들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는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런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다니요. 손님이 줄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보고 발기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기업체 총무팀장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안 좋은 글을 봤다고 하더라면서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전부 거짓이라고 누가 악의적으로 올린 거라고 설명했어요. 총무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먹어보니까 문제 없었으니까요. 근데 상부에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일단 납품은 계속하는데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덕수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가게에 불도 안 켜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덕수 씨, 저 그만둘까 봐요.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싸우기가 지쳐요. 덕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덕수가 먼저 손을 잡은 거였어요. 서연 씨,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서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저도 같이 싸울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서연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말했어요. 덕수 씨, 고마워요. 덕수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저도요, 서연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서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악성 리뷰를 하나하나 신고했어요. 거짓 정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위생점검 통과 증명서, 고객들의 좋은 후기들. 시간이 걸렸지만 악성 리뷰는 하나둘 삭제됐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다고 악성 리뷰 믿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서연은 그 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기업체 납품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오히려 입소문이 나서 다른 기업체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서연은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덕수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덕수와 함께 가게 문을 닫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덕수 씨, 저 이제 안 무서워요. 뭐가요? 뭐가 와도요, 덕수 씨가 있으니까. 덕수도 웃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걷는 게 행복하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걷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반찬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상이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려다가 굳어버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전 남편 한상철이었어요. 상철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입고 있는 옷도 구겨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한때 비싼 양복만 입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년 전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집도, 돈도, 자존심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야. 나 상철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 여자한테 다 뺏겼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제발 도와줘.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 빌려줘. 제발. 상철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뭘 겪었는지 알아요? 집도 잃고
빚에 쪼들리고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상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이요? 젊은 여자랑 도망간 게 사정이에요?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그 순간 상철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울먹이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서연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안 풀릴 때, 화가 났을 때 보이던 그 눈빛이었거든요. 야, 너 그렇게 나올 거야? 상철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울먹임은 온데간데 없고 비아냥거리는 톤이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벌어다 준 덕에 네가 살림하고 애들 키웠잖아.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서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은혜라니요. 자기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게 은혜를 갚은 거 아니었나요? 나가요. 서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상철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덕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덕수는 서연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화를 내는 대신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2년 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다 나서.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서연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무서워요. 덕수 씨. 그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덕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상철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철이 가게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본격적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야, 여기 내 마누라 가게야. 내 돈으로 차린 가게라고. 손님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어떤 손님은 들어오려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서연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아직 이혼도 안 한 남편이라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상철은 매일 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왔다가 가고, 오후에 또 왔다가 가고, 가게 앞을 지키다시피 했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철이 있으면 손님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상철의 공격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도 악성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네 반찬 사장 남편이 사기꾼이래요. 믿을 수 있는 가게인가요? 저 가게 가지 마세요. 사장 남편이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이래요. 반찬값에 사기꾼 남편 빚 갚는 거 아닌가요? 크크. 서연은 그 글들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이 사실이냐고요. 서연은 아니라고 전부 거짓이라고 설명했지만 한번 의심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상철은 더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서연을 찾는 채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상철이 자기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서 채권자들에게 서연 가게를 알려준 거였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여기가 한상철 씨 마누라 가게 맞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빚도 제가 진 게 아니고요. 상관없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다면서요? 부부는 재산이 공동이잖아요. 채권자는 비웃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은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그냥 갔지만 그 뒤로도 채권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안으로 들어와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갔어요.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협박도 받고 왜 자기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결정적인 타격은 기업체 납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상부에서 납품 중단하라고 하네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중단이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사장님, 잘못은 아닌데 누군가 저희 회사에 연락을 했대요. 사장님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 마누라한테 납품받으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철이 한 짓이 분명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저도 알아요. 사장님, 반찬 맛있고 문제 없다는 거. 근데 상부 결정이라. 죄송해요, 사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기업체 납품은 서연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 흘릴 힘도 없었거든요. 덕수가 들어왔어요. 서연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덕수 씨,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기업체 납품 끊겼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연락했대요. 서연은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습니다. 왜 저만 이래야 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덕수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덕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도 안 해주겠대요. 평생 자기 마누라로 살라고. 덕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이혼 신고를 안 했거든요. 제가 정신없이 빚 갚느라 처리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혼 안 해주면 제가 재혼도 못하고 재산도 반 나눠야 한다고. 서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덕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법이요? 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법 같은 거 몰라요. 돈도 없고. 덕수가 말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 씨, 서연은 덕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세상에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서연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덕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덕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덕수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마음. 그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덕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덕수 씨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덕수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덕수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덕수 씨가 있어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맙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한테 지지 않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덕수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싸워야 해요. 법적으로, 제대로.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요. 다음 날, 서연은 덕수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구청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긴장이 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렵고 무서웠거든요. 평생 법원 같은 데는 가본 적도 없었어요. 덕수가 옆에서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덕수가 있어서 용기가 났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내연녀와 도주한 것, 빚 보증을 떠넘긴 것, 지금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 이혼도 안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것까지 전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충분히 재판 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남편분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거든요. 유책 배우자요? 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요. 도주, 내연녀, 빚 떠넘기기. 전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도 제한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위자료라니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들을 설명해줬습니다. 남편이 도주한 정황, 내연녀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 빚보증 서류, 채권자들의 독촉장, 그리고 최근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기록들. 서연은 그동안 받았던 서류들을 모아뒀거든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혹시 자녀분들 있으세요? 네. 딸이랑 아들이요. 자녀분들이 증인으로 서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증언해 주시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한테는 연락을 끊었어요. 폐에 끼치기 싫어서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녀분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2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지? 엄마가 이런 꼴이 됐다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야 하나?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덕수가 말했어요. 서연 씨, 자녀분들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데 안 걱정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 지민이 번호를 눌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지민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됐어? 서연은 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것, 빚 보증 때문에 집을 잃은 것, 죽으려고 했던 것, 덕수를 만나 다시 일어선 것,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협박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일을 겪었어?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어. 창피하기도 했고, 창피하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빠잖아. 서연도 울었습니다. 딸과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준호한테도 얘기할게. 우리가 도울게.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가 더 중요하지. 서연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멀리했던 게 후회됐어요. 진작 연락할 걸 그랬습니다. 다음 날, 딸 지민이와 아들 준호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어요. 지민이는 결혼해서 살이 조금 올랐고, 준호는 취업에 성공해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울었어요.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지민이가 서연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서연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버텨왔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덕수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덕수가 엄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듣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를 구해주셔서요. 덕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강하신 거예요.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어요. 빚보증 서류, 채권자들의 독촉장, 상철이 내연녀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가게 앞에서 행패 부린 CCTV 영상까지. 생각보다 증거가 많았습니다. 지민이와 준호는 증인으로 서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언하겠다고요.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떨렸어요.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덕수가, 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상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상철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도주 정황, 내연녀와의 관계, 빚 떠넘기기, 2년간 생활비 미지급, 최근의 행패까지.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머니가 빚에 쪼들릴 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빚을 갚고 혼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준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건 전부 아버지입니다. 상철은 아이들의 증언을 들으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상철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어요.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고 오히려 서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연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겼다는 게요. 법정을 나오는데 상철이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서연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이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서연은 상철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덕수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들에게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다. 30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며칠 후 서연은 구청에 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했으니 자기 이름으로 된 서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표자 윤서연. 서연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어요. 자기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도 시댁 이름도 아닌 오롯이 자기 이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사라지자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악성 리뷰도 하나둘 삭제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응원 글을 올려줬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반찬 맛은 거짓말 안 해요. 다 해결됐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맛있는 반찬 부탁해요. 서연은 그 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기업체 총무팀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정리됐다는 걸 알고 다시 납품 계약을 하고 싶다고요. 서연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잘 됐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응원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말자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어요. 또 뭔가 트집 잡으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말자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뻔뻔함 대신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말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야, 잘 버텼네.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 겪었어.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서 장사 시작하고 그래서 텃세가 심했나 봐. 미안하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김말자가 사과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김말자가 반찬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 줘. 돈 낼게. 서연은 웃으며 반찬을 포장해줬습니다. 김말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구나.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의 가게는 번창했어요. 4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8평짜리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작았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덕수와 서연인의 반찬. 덕수가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자기 이름은 빼라고요. 하지만 서연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덕수가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덕수 씨, 그때 다리 위에서 저를 불러 세워줘서 감사해요. 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이제 그만 감사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평생 감사해야 해요. 덕수 씨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서연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덕수 씨 옆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큰 잔치는 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야 해. 이제 고생 그만하고.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덕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평생 잘 모실게요. 서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행복은 이런 거구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내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덕수 씨랑 함께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2년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다고. 아니, 살아서 행복하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두 사람은 함께 반찬을 만들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갈 거예요.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그것이 두 사람이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인데 서연의 이야기야말로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덕수는 끝까지 서연을 믿었고요. 그 믿음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결국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요. 서연과 덕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리 깊은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